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코로나 재확산의 33개 도시 봉쇄, 청두, 강진에도 피난 금지, 중국 싱크탱크 제로코로나의 이례적 공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현재 33개의 주요 도시가 봉쇄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의 6위 도시인 청두, 그리고 3위 도시인 선전, 이 두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려 지금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엔데믹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 중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의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위원회의 연구와 정책 자문을 제공해온 컨설팅 업체라는데 더 큰 의의가 있죠. 이들이 한 경고는 그 의의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재경위원회까지 연구와 정책 자문을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금 의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번에 청도와 같은 경우는 6일날 강진으로 큰 피해가 입은 상황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조치를 해서 유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여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코로나 재확산의 33개 도시 봉쇄, 청두, 강진에도 피난 금지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청두 지방이 지금 중국 경제의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도시다. 여기가 거대한 도시이지만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특히 지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진에도 피난이 금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제로 코로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엔데믹으로 전환 중이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현재 33개 도시가 전면 혹은 부분 봉쇄된 상태로 6,5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 제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5일날 보도했습니다. 인구 2,100만 명의 대도시인 스촨성 청두, 이 청두는 1일부터 4일까지 시행했던 전면 봉쇄를 7일까지 연장한다라고 4일 밤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7일까지 연장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6일날 지진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이 때문이죠. 이에 따라 청두의 모든 주민이 사흘 더 외출이 금지됐는데, 이 정책이 지진까지 뚫는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8의 진진이 발생했고 7일까지 이어지니 13차례까지 이어지면서 청두 주민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두시 주민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건물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경제의 규모 6위인 스촨성 청두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3위인 광둥성 선전도 봉쇄됐습니다. 인구 1800만의 중국 남부 기술 허브인 선전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도심 6개구의 봉쇄 조치를 5일부터 계층적 규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전시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어 있다? 홍콩에 붙어 있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선전시가 급작스럽게 커집니다. 이 홍콩에 있던 공장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공장들이 선전으로 이동하고, 이 홍콩은 이 세계 금융 허브로
다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전시가 그때부터 발전을 했고 지금 중국 경제 도시의 3위인 도시가 된 것입니다. 선전시 방역당국은 4일까지 집계한 코로나19 검사에 따라서 시내 전 지역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구역으로 구분해서 저위험 지역은 주택단지 봉쇄를 해제하고 중고위험 지역은 봉쇄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로면 제로 코로나인데 지금 일부 지역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한다. 도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저위험 지역이라도 계층적 규제 기간에 신규 감염자가 나온 단지는 사흘간 봉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영화관, 노래방 영업은 제한하고 식당은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전시 방역당국은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일정을 발표하면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감염자 수가 많아 지역사회의 전파 위험이 여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선전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지 않으면 어디까지 지금 문제가 됐냐면 홍콩. 지금 홍콩도 저번에 그 봉쇄 정치가 한번 있었는데 이 홍콩과 마카오까지 지금 다시 봉쇄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도시를 봉쇄하기로 했던 랴오닝성의 다란시도 일주일간 봉쇄 정치를 연장을 했습니다. 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31개 성시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55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티베트가 516명, 헤이룽장성이 166명, 스촨성이 185명, 랴오닝성이 106명, 칭하이시가 지금 99명 등에서 지금 감염자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31개 성시 가운데 24곳에서 신규 감염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밀접 접촉자는 물론 2차 접촉자까지 격리를 하고 있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이처럼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지방정부마다 중추절인 10일에서 12일과 그리고 국경절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연휴를 앞두고 확산을 빠르게 확산 차단을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중추절에 사람을 모이지 않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10월에 열리는 제20차 전국 대표 회의 때문. 오는 10월 16일 당 대회가 개막되는 수도 베이징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항과 항구의 철저한 방역, 그리고 타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사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 다녀온 사람은 베이징시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베이징시 인근 텐진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텐진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7일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공고할 정도입니다. 이 밖에 산둥성, 수촨성, 후난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 도시들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중추절 연휴에 현지에서 보내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라고 했죠. 외지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당분간 고향에 돌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중추절 때문이죠. 중추절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까 두려워했던 마음입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지방여행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지금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다가오지만 장거리 여행 계획을 미뤄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업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원래는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탱크 제로 코로나의 이례적 공개 의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인 안방주신은 최신 소셜미디어인 위챗과 웨이보의 공식 계정에 지금은
감염병 예방 정책의 정도를 조절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안방주씨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 침체의 위험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정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전염병을 위한 통제 정책의 영향,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정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민간 컨설팅 업체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가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이 3년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연임이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그의 대표적인 정책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가벼운 문제제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발표가 더욱더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온라인 게재 하루 만에 삭제가 되면서 당국의 살벌한 검열을 재확인했댔죠. 여러 날도 가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의 검열이 없으면 여기에 웨이보나 이러한 곳에 올린 글들이 자기들이 지우지 않는 이상 삭제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국의 규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로 활력이 사라진 중국 경제에 대해 경제계가 품고 있는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라고 제기가 되기도 하죠. 안방주씨는 앞서서 지난달 14일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 경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두 쪽짜리의 경제 요약 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방주신의 컨설턴트인 허진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제, 그리고 경제안정, 경제발전 보장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의 통제, 이것은 제로 코로나죠. 경제의 안정, 지금 경제발전 보장 5.5%, GDP 5.5% 달성, 원래는 올해 초만 해도 6%라고 얘기했는데 5.5% 달성, 그리고 경제 안정, 그리고 이건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게 코로나 통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 발전 안 되고 경제 안정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쓸어 담는 것이 코로나19 통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방주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고요함, 살리스라고 표현을 했죠. 이는 일부 도시에 내려진 봉쇄 정치를 그 예로 들었는데요. 수백만, 수천만이 거주하며 분주했던 도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요해지고 거의 텅 비워진다 라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제활동에 가해지는 지장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은 사실상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만큼의 수준이냐,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금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기 때문에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안 다니게 되죠. 이러한 정책까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의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고작 2.5%. 코로나 대유행으로 올해 중국 당국이 목표로 설정한, 원래 이것도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것으로 5.5% 달성이 어렵다라는 게 세계 경제계의 시각.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의 실수가 하반기에도 반복된다면, 다시 말하면 상반기에 실시했던 코로나19의 이러한 통제가 이 하반기에도 다시 그대로 재현된다면 이라고 바꿔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조치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적인 관리, 일률적인 봉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좋은 정책적인 관행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대로 벌어졌다는 거죠. 일률적인 봉쇄가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지금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 청도 지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을 그대로 통제하고 적용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 이 일률적인 통제, 이것이 좋은 정치적 관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방주시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흘 뒤인 8월 17일 전날 리커창 총리의 광둥성 선전 방문에 관한 요약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리커창 총리도 발표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냈죠. 지금 리커창 총리가 선전을 방문한 당시에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광둥, 장수, 저장, 허난, 스촨, 산둥성 등 6개 성들의 성장과, 그래서 성들의 우리나라 보시면 도지사 정도 돼요. 도지사 정도의 들과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큰 책임을 맡아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 6개 성은 중국 경제를 이끄는 경제 대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생산량과 고용의 40%를 이끄는 부유한 성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광둥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고 홍콩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홍콩이고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것이 광둥성. 지금 장수성은 여기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한 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저장성입니다. 저장성은 지금 장수성 바로 밑에 있는 곳을 지금 저장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촨성, 우리가 스촨성 아시죠? 스촨성에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됐죠? 댐,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강이라고 불리는 양쯔강 여기에 흐르고 산샤댐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촨성에 있어서 이 저렴한 전기를 가지고 이 발전한 곳이 지금 스촨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산둥성은 여기 있습니다. 산둥성은 지금 허베이 지방이 산둥성으로 지금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곳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그리고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유한 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6개성 등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광둥, 장수, 저장, 산둥, 지금 해안가 쪽에 있죠. 이런 곳을 지목해서 순매출액의 60%를 중앙정부에 기여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재정 지출을 보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개 성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방주시는 이것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 말은 재정 압박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상향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6개 경제 대성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하십니다. 지금 6개 대성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이 중앙정부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지금 현재 6개 대성에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들 동부연안 4개성을 지목해서 중앙정부 재정 지출을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동부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타격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경제발전 목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높죠. 그러면서 가장 잘 나가던 지역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발전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졌을 것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망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1대1로 정책마저도 이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방주시는 이러한 상황의 타겟책으로 중앙재정을 동북부 지방에 투입해 회복을 앞당기고, 이 지역의 회복을 통해서 전국적인 재정 압박에 개선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곳에 더 투자를 해서 여기서 더 잘 나가게 만들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전국 재정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동북 지역이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회복이 더디고 성장 기반이 약해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경제와 재정 자원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안방주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국가 정책을 말하는, 지금 제안하는 이런 중요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떨어졌으니 잘 나가는 지역을 더 투자해서 이곳을 발전을 시켜서 중국의 회복에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안방주신의 이러한 두 차례의 경제 보고서를 통해 완곡한 경고,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스촨성의 청두를 보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이에 안방주신은 위챗과 웨이보를 통해 더 분명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들리도록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국의 검열 속에서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안방주신은 1998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 최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위원회의 연구와 정책 자문을 맡아온 컨설팅 회사. 자, 중국재경위원회라는 것은 중국의 최종 결정기구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연구와 정책 자문을 해온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이 내용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싱크탱크라는 점이죠. 이러한 곳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방주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방주신은 중국 내에서 7곳의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이곳에서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청두지방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이런 통제 정책을 하는, 폐쇄적인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특히 안방주신이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